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면서 동북아의 군사 균형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초고도 상공에서 숨가쁘게 날아오르며 마하 단위의 속도로 치솟는 장면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듯 보였던 동북아의 하늘이지만 이 한 번의 비행으로 각국의 전략 지도는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고 기존의 위협 분석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비행체가 바로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해온 극초음속 기술 실증기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국제군사 전문지들마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극초음속 추진 기술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주변국은 즉각적인 대응체계 점검에 들어갔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향해 사용하던 군사적 평가 기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극초음속 영역은 단순히 비행 속도가 빠르다는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한의 분야입니다. 마하 5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공기 흐름은 발열로 인해 격렬하게 변화하고 구조물의 피로도는 일반 무기체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합니다. 이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한다는 것은 세계 최상위 기술 그룹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을 단번에 열어젖히고 기술 실증기 단계에서부터 목표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 시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우주 발사체 기술, 탄도 미사일 기술, 예율 관리 시스템, 공력 설계 능력이 모두 결합된 종합적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며 국방력의 상징으로 삼는 분야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한국의 등장은 이들 강대국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험 성공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개된 것은 개발 계획의 윤곽과 예상 형상 정도였을 뿐 구체적인 시험 일정이나 세부 기술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하이코어 관련 기술 시연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일제히 한국의 기술 성숙도에 의문을 제기했던 기존 평가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국가는 언제 이런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만 들렸을 뿐 실물 실증기가 갑자기 등장해 목표치를 넘어선 비행시험까지 마쳤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행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사실은 개발진의 기술 자신감을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영역의 시험은 수차례 실패를 거치며 서서히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실증기는 단번에 목표 고도와 목표 속도를 넘어섰고 이는 스크램제트 기반 극초음속 무기체계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실질적인 경쟁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초보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물 기반의 실증 비행으로 모든 전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개 이후 주변국은 한국의 극초음속 개발 일정을 예측하기 위해 별도의 분석팀을 구성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전략적 의도까지 반영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그 즉시 주변국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술 실증 단계에서 목표치를 초과한 기록은 특히 한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향후 자국의 방어체계가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비행 성공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 구조를 뒤흔드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이코어의 첫 시험 비행 성공은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니라 개발 과정 전반에 축적된 한국의 극초음속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체는 2018년부터 시작된 복합 영역 비행체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로 오랜 기간 누적된 데이터와 공력 설계 노하우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엔진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시험체가 목표 고도 20km와 목표 속도 마하 5 이상이라는 초기 기준을 훨씬 넘어 최고 고도 23km와 마하 6을 기록했다는 점은 연구진의 기술적 성숙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극초음속 분야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차례의 실패와 수정을 반복하며 겨우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첫 비행부터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의 후발주자라는 기존 인식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코어 개발의 중심에는 이중모드 엔진이라는 핵심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에서는 공기 압축과 연소 과정이 일반적인 엔진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지는데 한국 개발진은 램제트와 스크램제트의 공력 조건을 하나의 비행체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램제트는 초음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공기를 감속시킨 뒤 연소하기 때문에 마하 6 수준에서 한계에 도달하지만 스크램제트는 공기를 감속시키지 않은 채 초음 속 상태 그대로 연소실에 통과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이론적으로 마하 15 이상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실제 비행 조건에서 안정적인 연소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 최상위급 기술을 요구합니다. 미국조차도 여러 시험에서 문제를 겪으며 개발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과정을 반복했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하이코어는 기존 로켓 기술을 혁신적으로 재조합한 모듈식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나로우의 킥모터 기술을 바탕으로 1단과 2단을 구성하고 여기서 확보한 가속력을 기반으로 마지막 단계의 KTSSM 추진체 설계를 결합했습니다. 이 조합은 추진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수년의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검증된 신뢰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한 전략이었습니다. 각 단계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비행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자세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기존 탄도 기술과 극초음속 엔진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TSSM 기반의 마지막 추진 단계는 극초음속 비행에 요구되는 초정밀 자세 제어와 경로 수정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체는 마찰열로 인해 초고온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비행 경로가 조금만 틀어져도 한국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관리 시스템과 공력 안정화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듬었고 이번 첫 시험에서 그 완성도가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스크램제트 엔진이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 공력 조건을 확보한 점 역시 큰 성과입니다. 엔진이 요구하는 환경에 도달하기 위해 정확한 가속 프로파일을 구현해야 하는데 3단 추진 체계가 이를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발사 플랫폼이었습니다. 보통 스크램제트 기반 시험체는 우주 발사체용 대형 발사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초기 단계부터 실제 운용을 염두에 둔 유도무기용 캐니스터 발사관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실전형 무기 개발을 목표에 둔 시험이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캐니스터 발사 방식은 다양한 이동식 지상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어 실전 운용 가능성을 대폭 높이며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은폐도 용이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캐니스터 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향후 무기화 단계로의 전환 속도가 주변국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성과를 평가하며 하이코어가 단순한 기술 실증기를 넘어 이미 전술적 수준의 시험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하 6의 속도는 이중모드 램제트 엔진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며 이는 스크램제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록입니다. 즉, 한국은 첫 시험에서 이미 이중모드 엔진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며 남은 것은 극초음속 영역에서의 지속 비행과 통합 유도 통제 기술을 완성하는 단계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이코어의 성공은 기술적, 전략적 의미가 모두 담긴 사건으로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선두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의 심장이라 불리는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기술은 하이코어 개발의 핵심 축을 이루는 요소였습니다. 이 두 엔진은 겉보기에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작동 방식과 공기 흐름의 조건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가 안정적으로 목표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유입 속도, 압축 방식, 연소 온도, 압력 변화까지 모든 요소가 정밀하게 조합되어야 하는 만큼 단 한 부분만 어긋나도 전체 엔진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 복잡한 구조를 통합하기 위해 먼저 초음속 영역을 담당하는 램제트 엔진을 최적화했고 이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환경에서 작동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연속적 전환 과정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기본적으로 공기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고속의 공기를 엔진 내부에서 아음 속으로 감속시키고 이 공기를 연료와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초음속 비행 시 엔진 전방에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공기를 압축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속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기가 아음 속으로 감속되는 순간 열적 부담이 증가하고 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마하 6 수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램제트는 극초음속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하이코어는 이 구간에서 기체를 완벽하게 안정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반면 스크램제트 엔진은 램제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합니다. 유입된 공기를 감속시키지 않고 초음속 상태 그대로 연소시키기 때문에 공력적 충격과 열적 스트레스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연소실 내부의 흐름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연소가 즉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료를 분사한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료 분사 각도, 압력, 농도, 공기 흐름의 층 구조까지 모든 것이 초정밀 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스크램제트가 극초음속 기술의 최종 목표로 꼽히는 이유는 마하 10 이상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입니다. 하이코어는 이 스크램제트 환경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을 첫 시험 비행에서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기술력의 수준이 단순히 이론 단계를 넘어 실증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극한의 공력 환경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체 형상 또한 엔진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기체 전면부에서 형성되는 충격파의 각도, 흡입구로 유입되는 압력 변화, 내부 덕트에서 발생하는 유동분리까지 계산된 공력 설계가 요구됩니다. 한국연구진은 기존의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상을 다듬었고 이 결과 첫 비행에서 유입 공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고속 비행 시 기체 표면에 발생하는 열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소재 선택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열전달 구조 역시 극초음속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는 하이코어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공력과 열 관리, 엔진 기술이 결합된 종합체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극초음속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연소 안정성입니다. 고속으로 유입되는 초음속 공기는 연소실 내부에서 일정한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소 불안정이나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연료 분사 속도가 미세하게 어긋나면 연소실 내부의 흐름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엔진이 꺼지는 플레임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발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날개형 분사기와 복합 분사 패턴을 적용해 유동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했고 압력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디지털 제어 기술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극초음속 추진체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배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꼽힙니다. 한편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비행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종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력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마하 6 이상의 초고속에서는 기체가 아주 작은 외력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세 제어용 미세 추력 벡터링 시스템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고속 환경에서도 일정한 비행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분야의 기술 대부분을 미국과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정화 기술을 구현하면서 극초음속 기술 경쟁의 지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단순한 시험 성공을 넘어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의 핵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준에 올라섰음을 뜻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코어는 단순히 속도 확보만을 목표로 설계된 비행체가 아니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비행 외에도 표적 접근, 회피, 기동, 경로 재설정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속에서 작동하는 유도 시스템은 일반 유도 체계와 달리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소재와 전자장비의 내열성과 경량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고 시험체가 목표 비행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프로파일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이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 23km와 마하 6의 환경에서 엔진, 공력, 유도 체계가 동시에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은 향후 완전 무기체계 개발의 기초가 충분히 다져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기술의 통합은 하이코어가 단순 기술 시험체를 넘어 실전형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단일 분야의 연구가 아니라 공력, 연소, 구조, 소재, 전자기술이 모두 결합되어야 완성되는 복합 영역으로 모든 기술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비행 성공은 한국이 이 복합 구조의 절정에 해당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으며 국제사회가 이번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적 기반은 앞으로 다양한 극초음속 무기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인 극초음속 무기군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이코어 기술의 실전적 가치는 단순한 비행 성공을 넘어 다양한 무기체계로의 확장 가능성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특정 플랫폼에만 국한되는 기술이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지대지, 함대함 등 다양한 전장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하이코어를 하나의 단일 무기가 아닌 다목적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이미 세워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차세대 무기 개발 방향과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의 가장 대표적 응용 분야로 꼽히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은 한국 해군의 전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차세대 전력 소유에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반영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기존의 아음속 또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달리 적의 레이더 탐지와 요격 체계를 거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접근하는 탄두는 탐지 시간 자체를 극도로 줄여 방어 측이 대응할 여지를 크게 제한하며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전략 자산을 단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의 이지스 시스템이나 항공모함 전단 클래스의 대형 전투 플랫폼들은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등장하는 순간 작전 반경과 기동 전략을 완전히 재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항공모함 전단의 경우 방어 체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마하 단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탄도 궤적이 아닌 불규칙한 회피 기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요격 체계를 교란시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발이라도 명중할 경우 거대한 항공모함은 작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는 적군이 감수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극초음속 대함 무기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접근하려는 어떠한 적 전력에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한국이 하이코어 기반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전력화한다면 적 전력의 진입 가능 구역은 한순간에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동북아 해역을 장악하기 위해 대형 전력을 운영하는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변수로 인해 작전 시나리오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특정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상호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한국은 훨씬 넓은 전략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외교적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극초음속 무기는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니라 주변국의 전략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기술의 또 다른 확장 방향으로는 KF-21을 통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KF-21 플랫폼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과 달리 부스터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이미 고고도와 고속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보다 작은 크기와 가벼운 구조로 설계될 수 있고, 이는 무장 탑재량과 비행 성능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이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를 운용하게 되면 공군의 작전 반경은 단순히 확장되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한 내륙에 위치한 지휘시설, 핵무기 기지, 전략 탄도미사일 사일로 등 고가치 표적을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되며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미사일이 탐지와 요격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극초음속 무기는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속도로 표적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국의 지휘부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능력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강력한 억제의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KF-21에서 운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크기와 무게는 이미 추정치를 중심으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코어 기술체계가 전투기 발사에 적합하도록 소형화 과정에 들어갔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장량 6m, 무게 1톤 내외의 구성이 현실적인 수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면 전투기의 비행 성능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들고 외부 무장 장착의 제약도 완화되기 때문에 KF-21이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와 같은 통합무기 개발 전략은 공군이 요구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과 전장 유연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될 경우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를 넘어선 전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적 방공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지역에서도 탐지에 걸릴 위험을 최소화한 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전투 능력이 강화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이 극초음속 플랫폼은 기존 무기체계와의 통합을 통해
전반적인 전력 구조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며 동북아 지역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